강지우는 낡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저녁을 짓고 있었다. 반지하 원룸의 축축한 공기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냄새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적어도 아내 최유라가 규정한 그의 인생이었다. 그는 이 숨막히는 가난과 무기력이라는 역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이 역할극을 끝내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화장대 앞에서 최유라가 값비싼 실크드레스에 지퍼를 올리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강지훈, 그 냄새 좀 어떻게 해봐. 오늘 밤 파티에 내 몸에서 찌개 냄새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정말이지. 당신이랑 엮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훈의 무신경한 표정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그저 묵묵히 국자를 저었다. 미안해. 금방 환기시킬게. 그의 목소리는 삶에 지친 듯 공허했다. 유라는 거울 속 자신의 완벽한 모습과 대비되는 지훈의 초라한 뒷모습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붙였다.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랑 언제까지 이 좁아터진 반지하에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지긋지긋해. 그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치 수면 아래 수천 미터에 잠긴 빙산의 일각처럼.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는 다시금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 가난하고 무능한 남편의 가면을 고쳤었다. 파티. 늦지 않게 준비할게. 당신 빛나야 하잖아.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빛. 당신 같은 집만 없으면 난 지금보다 100배는 더 빛날 수 있어. 알아? 오늘 파티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미래 그룹 임원분들도 대거 참석하신다고. 제발 구석에 처박혀서 입 좀 다물고 있어. 괜히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당신 이별 때마다 가난한 냄새가 진동하니까. 지훈은 대답 대신 옷장으로가 유일하게 가진 낡은 정장을 꺼냈다. 몇 년 전 면접을 위해 샀던 옷이었다. 지금은 그의 어깨에 비해 조금 작아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매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야망과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다른 세계였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쏟아냈고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상류층 특유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간을 가득 메웠다. 강지우는 이 모든 것과 완벽하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는 빌린 것인지 아니면 유일하게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낡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경멸인지 동정인지 모를 표정으로 바뀌어 사라졌다. 최유라의 남편. 그 무능력한 남자, 백수. 지우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지만 그저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최유라는 물 만난 고기였다. 그녀는 화려한 인맥 사이를 우아하게 누비며 매혹적인 미소를 뿌렸다. 그녀는 지훈을 철저히 외면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데려오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끌고 온 불쾌한 짐처럼 취급했다. 그녀의 성공적인 커리어의 유일한 오점인 남편. 그녀는 지훈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지훈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관찰했다. 그녀가 특정 인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각도, 교묘하게 정보를 얻어내고 자신을 포장하는 기술. 그녀는 생존 본능이 뛰어난 포식자였다. 그녀가 선택한 사냥감이 더 크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파티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남자가 유라에게 다가왔다. 큰 키에 완벽한 비율, 그리고 그를 감싼 것은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슈트였다. 한태석, 미래그룹 전략기획실의 최연소 임원이었다. 그는 재계에 떠오르는 별이었고 수많은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태석은 100만 달러짜리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친밀함이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품에 안기듯 기댔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작정한 듯 한태석의 팔짱을 끼고 곧장 지훈이 서 있는 구석으로 걸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들을 따랐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고 유라가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선포하는 의식이었다. 지훈 씨, 인사해요.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잔인함이 배어 있었다. 이쪽은 미래그룹의 한태석 상무님. 내 사람이야. 그녀는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한태석의 팔을 더 꽉 끌어안았다. 지훈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사람. 그 단어는 총성처럼 조용한 볼륨에 울렸다. 한태석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승리감과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것은 악수를 청할 가치조차 없는 상대라는 무언의 표시였다. 대신 한태석은 유라의 어깨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오만했다. 유라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살기 힘들죠. 요즘 같은 세상에 능력 없으면 그래도 힘내시죠. 그것은 위로가 아닌 확인 사살이었다. 그때였다. 최유라가 자신의 화려한 클러치 백에서 깔끔하게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내 지훈의 가슴팍에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샴페인 잔을 든 그의 손 위로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혼 서류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주변은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이 잔인한 드라마의 주인공, 모욕감으로 일그러져야 할 지훈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쓰레기 뒤치다꺼리 하면서 내 인생 낭비할 수 없어. 유라가 선언했다. 하지만 지훈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주워들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위자료 청구액은 0원. 그녀는 그에게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삶에 지친 남편의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감정이 완벽하게 소거된 서늘하고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감돌았다. 그는 아내를 보지 않았다. 그는 한태석을, 오직 한태석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질투나 분노가 아니었다. 마치 사냥감이 아니라 실험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흥미로운 표본을 관찰하는 연구자의 시선이었다. 그의 시선은 한태석의 얼굴, 그의 비싼 손목시계, 그리고 그의 귀에 꽂힌 최고급 맞춤형 무선 이니어를 천천히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조합되고 있었다. 미래그룹 전략기획실, 한태석 상무, 최근 보고된 미래그룹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국방기술, 해외 유출 의혹, 키메라 작전과의 연관성, 유라의 배신은 단순한 치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범죄의 퍼즐 조각에 스스로 발을 들인 것이었다. 유라는 그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해 조소했다. 봤지?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반박할 기력조차 없잖아. 그게 당신 수준이야. 그저 내 발목이나 잡는 거머리일 뿐이라고. 당장 서명하고 내 인생에서 꺼져줘. 한태석도 거들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툭 치며 지나갔다. 유라 씨,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말 섞을 필요 없어. 격 떨어진다. 갑시다.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 그는 지훈을 완전히 무시한 채 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돌아서려 했다. 지훈은 이혼 서류를 반듯하게 접어 낡은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여전히 한태석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찌개 냄새와 반지하의 습기에 젖어 있던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알겠어. 단 두 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이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한태석은 순간 걸음을 멈칫했다.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낀 듯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유라가 그의 팔을 끌어당겼다. 가요, 태석 씨. 저런 인간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샴페인 잔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쨍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그들의 화려한 세계, 그리고 그를 조롱하던 수많은 시선의 등을 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도망치는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하고 절도 있으며 위험할 정도로 침착한 걸음걸이였다. 볼룸의 밝은 샹들리의 빛이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비췄지만 바닥에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포식자의 것처럼 거대하고 어두웠다. 강지훈의 역할극은 이제 끝났다. 볼룸의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 강지훈의 반지하 원룸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는 현관문을 닫고 이중 잠금 장치를 걸었다. 철컥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처럼 울렸다. 호텔에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아내의 경멸 어린 목소리와 한태석의 오만한 얼굴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저녁에 끓이다만 된장찌개는 싸늘하게 식어역한 냄새를 풍겼다. 최유라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의 냄새였다. 지훈은 그 냄새의 근원인 냄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냄새 속에서 완벽한 무능력자로 살아왔다. 그는 천천히 낡은 정장 재킷을 벗었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어깨를 펴자 몇 년간 일부러 구부정하게 다녔던 척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았다. 그의 어깨는 좁고 왜소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위험한 맹수의 골격이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모든 감정이 소거된 텅 비어 보이면서도 그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는 심해의 눈. 그는 더 이상 최유라의 무능한 남편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옷장으로 다가갔다. 옷장 안에는 계절이 지난 셔츠 몇 벌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훈은 옷장 뒤편의 합판을 망설임 없이 밀었다. 경첩 소리 없이 부드럽게 밀려난 합판 뒤로 차가운 금속성 패널이 드러났다. 지문과 홍채 인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잡한 보안 시스템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패널에 닿고 붉은색 스캐너가 그의 홍채를 훑었다. 아이디, 피칠, 팬텀, 접근 승인.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어두운 내부가 드러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문이 닫히자 반지하 원룸의 곰팡내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 나타났다. 차가운 공기, 낮게 울리는 서버의 팬 소리, 그리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빛만이 가득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이곳은 그의 진짜 세계,
이지스, 이지스의 최전선 기지 중 하나였다. 정부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 안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극비 조직. 그리고 그는 이 조직의 수장 팬텀이었다. 지훈, 아니 팬텀은 중앙터미널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보안 헤드셋을 착용하고 암호화된 위성통신망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오라클, 접속한다. 그의 목소리는 반지하 원룸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낮고 위압적인 울림을 가졌다. 대기 중이었습니다. 팬텀. 복귀를 환영합니다. 헤드셋에서 깨끗하고 중성적인 인공지능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오라클은 이지스의 모든 정보망을 통제하는 슈퍼 AI였다. 3년간의 동면 임무 수행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스템 복귀를 승인합니다. 팬텀은 주머니에서 최유라가 던졌던 이혼 서류를 꺼내 터미널 옆에 던져두었다. 그는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보고할 필요 없다. 그림자 프로토콜, 지금 즉시 활성화. 그림자 프로토콜. 조직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현장에 복귀하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때 발동되는 최고 등급의 비상명령이었다. 프로토콜 활성화 완료. 이지스의 모든 유닛이 팬텀의 지휘하에 들어갑니다. 오라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시스템 전체가 깨어나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기지 전체에 울렸다. 팬텀의 복귀는 곧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의미했다. 오늘 밤 미래그룹 파티에서 확보한 타깃이 있다. 팬텀이 말했다. 한태석. 미래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지금 즉시 모든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워. 그는 한태석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던 그 오만한 표정을 떠올렸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번쩍이며 한태석의 모든 정보로 채워졌다. 그의 출생 기록, 학력, 경력, 재산 상태, 심지어는 비밀리에 관리하는 해외 계좌 내역까지 단 몇 초 만에 분석되어 올라왔다. 팬텀. 흥미로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라클이 보고했다. 한태석은 현재 이지스가 추적 중인 작전명 키메라, 치메라의 핵심 표적이었습니다. 팬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키메라, 그것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핵심 국방 기술을 해외 적대 세력에게 유출하려는 거대한 반역 행위였다. 보고 계속해. 팬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극이 국가적인 재앙과 맞물려 있음을 직감했다. 아니, 어쩌면 최유라의 배신조차도 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한태석은 미래그룹의 합법적인 사업 뒤에 숨어 군사기술 개발 자금을 세탁하고 완성된 기술 데이터를 제3국 브로커에게 넘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밤 파티에서 그가 착용했던 맞춤형 인이어. 그것은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특수 제작된 보안 장치로 분석됩니다. 팬텀은 호텔 볼룸에서 한태석의 귀를 훑었던 자신의 시선을 기억했다. 그의 본능이 정확했다. 그렇다면 내 아내 최유라는, 그는 아내라는 단어를 기계처럼 내뱉었다. 오라클의 화면에 최유라의 신상 정보가 떠올랐다. 그녀가 한태석과 나눈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는 은밀한 영상까지. 최유라는 한태석의 정부, 징후이며 그의 자금 세탁 창구 중 하나로 활용된 정황이 포착됩니다. 그녀 명의로 최근 구입한 고가의 부동산과 보석류는 한태석이 불법 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오라클이 분석을 덧붙였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볼 때 최유라는 자신이 가담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87.4%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와 성공에 대한 탐욕으로 한태석에게 이용당한 매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텀은 스크린에 뜬 유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파티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자신을 모욕하던 그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어리석음은 죄다. 특히 그 어리석음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녀가 인지했든 못했든 그녀는 이미 선을 넘었다. 팬텀이 차갑게 말했다. 한태석과 최유라 두 사람 모두 감시 등급을 알파로 격상한다.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키메라 작전의 주도권을 팬텀에게 이관합니다. 팬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3년간의 위장을 위해 길렀던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무능한 남편 강지우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죽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었다. 오라클. 한태석이 가장 공들여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뭐지? 그가 물었다. 보고합니다. 코드명 프로메테우스, 차세대 AI 기반 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계획입니다. 3일 후 대규모 투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팬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좋아. 그가 가장 높이 날아오를 때 날개를 부러뜨려야지. 그는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알았다. 한태석과 최유라, 그리고 그들 뒤에 숨은 거대한 키메라는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한태석이 보유한 모든 차명 계좌와 비밀 금고,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 루트를 전부 파악해. 내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그의 모든 돈줄을 마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팬텀은 터미널에서 눈을 뗐다. 그들은 나에게서 가난을 비웃었지. 이제 내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다. 그는 비밀 기지를 나와 다시 곰팡내 나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다. 벽은 소리 없이 닫혔고 그는 다시 낡은 옷장 앞에 강지훈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먹잇감을 정조준하는 포식자의 냉혹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식어버린 된장찌개, 냄비를 집어들었다. 쓰레기는 깨끗이 치워야지. 그는 냄비 속의 음식물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강지우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원룸의 현관문을 나섰다. 싸구려 잠금 장치가 닫히는 소리는 그가 버린 과거의 마지막 메아리였다. 그는 허름한 골목길을 걸어 나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행인들의 시선을 피해 낡은 상가 건물에 후미진 관리실로 들어섰다. 먼지 쌓인 청소 도구함 뒤편 그의 홍채와 지문만이 열 수 있는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었다. 팬텀, 접근 승인, 차가운 금속 벽이 열리고 그는 고속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하강했다. 수직으로 수백 미터를 내려가는 동안 지상의 축축한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한 여과된 공기로 바뀌었다. 서울의 심장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지하 깊숙한 곳에 이지스의 본부, 성역, The Sanctuary이 존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중앙작전 통제실이었다. 수백 명의 정예 요원들이 각자의 스테이션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임무에 대한 절대적인 집중력만이 서려 있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홀로그래픽 지구본이 떠 있었고 그 위로 전 세계의 데이터 흐름과 위성 궤도가 실시간으로 중첩되어 보였다. 이곳은 정보가 곧 무기이며 그 무기를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전쟁터였다. 3년 만에 공식적인 복귀였다. 그가 팬텀으로서 성역의 중앙 통로를 걷기 시작하자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요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의 지휘관이 돌아왔음을 감각했다.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경례하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향한 채 조용히 오른손 주먹을 왼쪽 가슴에 대었다. 이지스만의 경례 방식이었다. 침묵의 존경,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였다. 무능한 남편 강지훈이 지상에서 받았던 경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중앙 지휘석으로 가지 않고 곧장 유리벽으로 격리된 전략 회의실로 향했다. 그가 들어서자 인공지능 오라클의 중성적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팬텀의 복귀를 성역에서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지휘 체계 이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그의 핵심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지스의 2인자이자 전술 지휘관인 제로. 그는 팬텀과 함께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총괄 아티나. 그녀는 숫자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였다. 반갑습니다, 대장. 제로가 짧고 굵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3년 만에 돌아온 지휘관에 대한 반가움과 함께 이미 시작된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팬텀은 고개를 끄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나눌 시간이 없었다. 상황을 브리핑하지. 팬텀이 회의 테이블 중앙에 홀로그램 패널을 작동시켰다. 한태석의 얼굴과 미래그룹의 로고가 허공에 떠올랐다. 작전명 키메라.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표적 한태석.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아테나가 즉시 보고를 시작했다. 한태석은 현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AI 기반의 민간 방어 시스템이지만 실상은 군사 기술을 탈취하여 해외로 유출하기 위한 위장막입니다. 문제는 자금입니다. 그녀가 손을 휘젓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홀로그램에 펼쳐졌다. 한태석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 엠텍츠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 유럽계 투자은행 세 곳에서 막대한 자금을 레버리지로 끌어들였습니다. 현재 엠텍의 주가는 한태석 측의 교묘한 여론 조작과 내부자 거래로 비정상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텀은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 흐름도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는 한태석이 쌓아 올린 모래성의 가장 약한 기둥을 정확히 찾아냈다. 자신감이 과하군. 레버리지 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 작은 충격에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제로가 물었다. 물리적 타격을 원하십니까? 엠텍계의 서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팬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너무 시끄러워. 놈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채게 해선 안 돼. 한태석은 자신이 재수가 없었거나 혹은 경쟁사에게 당했다고 믿어야 한다. 공포는 미지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팬텀은 아테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 한태석이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다. 하지만 그가 왜 무너졌는지 모르게 하라. 아테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경제전 부서 와철 유닛 대기 중입니다. 팬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텀은 중앙통제실로 연결된 내부 통신망을 열었다. 여기는 팬텀. 와처 유닛은 즉시 작전명 경고를 게시한다. 그는 지휘석에 앉아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에는 룩셈부르크 증권 거래소의 실시간 시세가 떠 있었다. 작전명, 경고, 게시. 아테나의 목소리와 함께 와처 유닛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경제전 전문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추었고 수천 개의 알고리즘이 엠텍계 주가를 향해 발사되었다. 먼저 엠텍가 곧 파산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되어 유럽의 소규모 금융정보지에 흘러들어갔다. 동시에
한태석이 숨겨둔 차명 계좌 중 일부를 이용해 대량의 매도 주문이 쏟아졌다. 이것은 시장의 자동 매매 시스템을 자극하기 위한 미끼였다. 엠테키의 주가가 5% 하락하자 패닉셀을 유도하기 위해 조작된 금융 리포트가 대형 투자 자문사들의 비공개 네트워크에 유포되었다. AI 방어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 발견. 내용은 거짓이었지만 타이밍은 완벽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들이 자동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했다. 10분 만에 주가는 30% 폭락했다. 한태석 측에서 방어 매수를 시도합니다. 오라클이 보고했다. 한태석이 비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려 했지만 와처 유닛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들은 한태석의 자금이 유입되는 순간 더 거대한 물량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마치 거대한 댐의 구멍을 손으로 막으려 하자 반대편에서 더 큰 구멍을 터뜨려 버린 격이었다. 레버리지 마진 콜 발생. 아테나가 외쳤다. 엠테크의 주가가 50% 이상 폭락하자 한태석에게 돈을 빌려준 유럽계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마진 콜 추가 증거금 요구를 발동했다. 한태석은 당장 수천억 원의 현금을 입금해야 했지만 그의 비자금은 이미 와처 유닛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소진된 상태였다. 게임 끝났군. 팬텀이 낮게 말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엠테크는 거래 정지되었다. 단 2시간 만이었다. 한태석이 몇 년에 걸쳐 쌓아올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자금줄, 그리고 그의 불법적인 부의 원천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오라클이 즉시 미래그룹 내부의 통신을 감청해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한태석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당장 막아. 내 돈이 전부 사라지고 있잖아. 그의 오만하고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팬텀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태석. 그는 자신의 아내 최유라를 떠올렸다. 오라클, 최유라의 현재 위치와 상태는? 팬텀이 물었다. 화면 한쪽에 작은 창이 떴다. 최유라는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 있었다. 한태석이 선물한 블랙카드를 내밀고 있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점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유라의 당황하고 분노하는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뭐라고요? 한도 초과. 당신 미쳤어요? 이게 어떤 카드인 줄 알고. 다시 해봐요. 당장. 그녀의 고성이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남편이 바로 이 순간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안겨준 남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팬텀은 그 창을 꺼버렸다. 그에게는 더 이상 감상할 가치가 없는 장면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로. 한태석이 다음 수를 둘 거다. 분명히 키메라의 윗선 미래그룹의 진짜 주인에게 연락할 거다. 모든 통신을 감청해 놈들의 본체를 끌어낼 때다. 알겠습니다. 팬텀은 전략회의실을 나섰다. 성역의 요원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호는 그들에게 경고를 날렸다. 자신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었다. 한태석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은 금이 같고 바닥에는 최고급 크리스탈 잔해와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그의 제국이었다. 지금은 엠테키의 주가 그래프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뜯어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모니터들은 일제히 붉은색의 거래 정지 경고만을 띄우고 있었다. 수천억, 그가 프로메테우스를 위해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자금줄이 단 2시간 만에 증발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타버린 듯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 붕괴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공격이었다. 누군가가 그의 가장 약한 고리, 엠텍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정확히 노리고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다. 태양그룹, 감히 박진우 회장의 영역을. 한태석은 경쟁사인 태양그룹이 미래그룹의 차세대 AI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덮쳤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더 큰 포식자에게 물어뜯겼다고 생각했다.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당장 태양그룹 동향 파악해. 놈들이 우리 주식 공매도 친 증거 찾아내. 뭐해, 당장. 그는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엠테크는 단순한 돈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윗선의 자금을 세탁하고 키메라 작전의 핵심 기술을 넘기기 위한 통로였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박진우 회장, 미래그룹의 정점에 군림하는 잡이라고는 모르는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친구들이 관련된 일이라면. 한태석은 공포로 몸서리쳤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최유라. 그는 지금 최유라의 짜증까지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어버리려다 그녀 또한 자금 세탁의 일부였음을 떠올렸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왜, 태석 씨,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최유라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백화점에서 개망신당한 거 알아요? 카드가 정지됐다고요. 당신이 준 블랙카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굴욕을 줄 수 있어요? 한태석은 폭발 직전이었다. 닥쳐, 그가 포효했다. 카드? 지금 카드 따위가 문제인 줄 알아? 네가 긁어대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전부 날아갔다고.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이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최유라는 순간 얼어붙었다. 나라. 가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석 씨, 당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죠? 나 다음 달에 잔금 치러야 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돈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묻어났다. 그녀는 한태석의 몰락이 곧 자신의 몰락임을 알았다. 한태석은 그녀의 공포를 느꼈지만 이제는 역겨움만 치밀었다. 시끄러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알았어?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유라의 절규가 들리는 듯했지만 무시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부터 구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절대 접속할 수 없는 박진우 회장과의 직통 라인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 전화는 곧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지스의 성역. 중앙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에 알파 등급 통신 감청 성공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한태석이 위성 전화를 꺼내는 순간 오라클은 이미 그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팬텀과 제로 그리고 아테나가 숨죽인 채 그 통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한상무?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하지만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진우 회장,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이 시간에 이 전화기를 썼다는 건 내 친구들과 관련된 일이겠지. 한태석은 목이 타는 듯 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M택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는 태양그룹의 소행일 것이라고 덧붙이려 했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손실액은 전 부입니다. 레버리지로 묶여있던 자금까지 모두 증발했습니다. 한태석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마침내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한상무, 자네는 내가 왜 자네를 그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하나? 돈을 잃은 건 괜찮아. 다시 벌면 되니까. 하지만 자네는 통로를 잃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엠텍는 단순한 자금줄이 아니었네.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우리 친구들에게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유일한 위장막이었어. 넌 그들의 신뢰를 잃은 거야. 내 신뢰도. 박진우의 말에 한태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범죄의 중심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태양그룹 놈들의 짓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복구. 태양? 박진우가 코웃음을 쳤다. 그 하이에나 놈들이 이런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아니, 이건 그들 수준이 아니야. 자네는 지금 더 크고 위험한 상대를 건드린 거야. 한상무, 이지스 통제실. 팬텀의 눈이 번쩍였다. 박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님을. 아테나, 박진우의 통화 위치 추적해. 팬텀이 명령했다. 추적 중입니다. 암호화가 너무 강력하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이 잡힙니다. 국내가 아닙니다. 아마도 해상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한상무,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 원본은 아직 자네 손에 있겠지? 3일 후 투자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해.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야. 그날 친구들의 수송선이 인천항으로 들어온다. 자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로 가. 직접 넘겨. 예.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자네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야. 성공하면 자네가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박진우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침묵이 한태석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태석은 위성 전화를 떨어뜨렸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데이터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값임을 깨달았다. 팬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놈들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군.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3일 후 인천항, 그리고 투자 설명회, 제로. 케르베로스 유닛을 준비시켜 항구에서 손님 맞이를 해야지. 케르베로스는 이지스의 최정예 해상 침투 부대였다. 그리고 아테나, 팬텀이 돌아섰다. 최유라,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나. 아테나가 화면을 띄웠다. 최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미친 듯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한태석은 받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 상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팬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 공포에 질린 쥐는 예상치 못한 구멍을 찾아내기도 하지. 그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냈다. 그녀에게 작은 힌트를 하나 던져줄 때가 됐군. 그녀가 남편의 무능함을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기대되는군. 다음 날 오후 강지후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성역의 냉기 대신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이것은 그의 3년간의 위장 생활 중 가장 공들인 부분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가장 성실하지만 가장 존재감 없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손님들은 그를 그냥 조용한 사람 정도로 기억했다. 그의 손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게 커피 머신을 다뤘다. 에스프레소 샷을 내리고 스팀 밀크를 치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이 단순한 반복 작업을 통해 팬텀의 날카로운 감각을 강지훈의 무기력함 속에 완벽하게 숨겼다. 하지만 그의 귀에 꽂힌 작은 무선 이어폰은 손님들의 주문이 아닌 성역의 실시간 보고를 수신하고 있었다. 팬텀, 목표물, 최유라이 이동 중입니다. 한태석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현재 팬텀이 위장 근무 중인 카페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차가운 목소리가 캐럴 음악 사이로 스며들었다. 예상대로군. 지우는 대답 대신 뜨거운 물로 잔을 데웠다. 그가 어젯밤 최유라에게 익명으로 보낸 메시지가 정확히 작동한 것이었다. 내 남편이 내 몰락을 즐기고 있다. 그는 네가 아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공포에 질린 쥐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구멍이라도 파고드는 법이다. 한태석에게 버림받고 모든 카드가 막힌 최유라는 자신의 불행이 혹시라도 그 무능한 남편의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비이성적인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확인이 필요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우월감을 확인할 대상이 딸랑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유라였다. 어제 파티에서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했던 화장은 울었는지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절망과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카페 안을 휙 둘러보더니 앞치마를 두른 지훈을 발견하고는 경악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곧장 카운터로 돌진했다. 강지훈,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다. 카페 안에 몇 안 되던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훈은 방금 내린 아메리카노를 손님에게 건네며 마치 그녀를 처음 본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라 씨, 여긴 어쩐 일이야? 그의 태어남은 최유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어쩐 일이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말해. 그녀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네가 감히 날 저주했어? 내가 불행해지길 바라면서 무슨 짓을 꾸민 거냐고? 한태석 씨가 그 사람이 나한테. 지훈은 그 무능한 남편의 가면을 다시 썼다. 그는 당황한 듯 그리고 약간은 두려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유라 씨,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당신,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흉내냈다. 최유라는 그 걱정 어린 표정에서 극도의 위선과 조롱을 읽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확신했다. 네가 모를 리가 없어. 네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그래, 네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네 그 더러운 기운이. 그녀는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보다 더 비참한 곳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몰락을 이 남자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카페 앞에 멈춰 섰고 잘 훈련된 경호원 2명이 먼저 내려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한태석이었다. 그는 어제 M택과 공중분해된 후 몇 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지만 그의 눈은 필사적인 오만함으로 번뜩였다. 그 역시 힌트를 받았다. 최유라의 전남편, 그 카페,
당신이 찾는 답이 있을지도. 이지스가 흘린 이 정보는 한태석에게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다. 태양그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다. 한태석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카페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작은 카페 안은 순식간에 그의 비싼 향수 냄새와 위압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울고 있는 최유라를 발견하고 이어서 카운터 안의 지훈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지훈의 낡은 앞치마와 평범한 얼굴에 고정되었다. 당신이 강지훈? 한태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엠테크의 붕괴로 인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낮고 위협적으로 깔려 있었다. 최유라는 한태석이 나타나자 구원자라도 만난 듯 그의 팔에 매달렸다. 태석 씨, 이 사람이 이상해요. 한태석은 최유라를 거칠게 밀어내고 지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고작 이런 벌레 같은 놈의 질투 때문이길 바랐다. 그것이 그나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였다. 내 짓이냐? 지훈은 여전히 그 어리숙한 표정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끄러워. 한태석이 소리쳤다. 유라를 잃어서 배가 아팠나? 그래서 인터넷에 악성 루머라도 퍼뜨렸어? 아니면 우리 회사 시스템에 해킹이라도 시도했어? 내까짓게 뭘 안다고. 한태석은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얼마면 돼?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말해. 1억? 2억? 내깟 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이거 받고 당장 유라 앞에서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그는 돈으로 이 상황을 찍어 누르려 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해결 방식이었다. 경호원들이 지훈을 압박하듯 한 걸음 다가섰다. 최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우월감을 되찾은 듯 비웃음을 흘렸다. 들었지, 강지훈. 이게 당신과 태석 씨의 차이야.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돈이나 받아.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꺼져.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돈다발이나 마찬가지인 수표책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이 변해 있었다. 무능한 남편에 공허하고 수능적인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팬텀의 냉혹한 심연이 드러났다. 그는 수표책을 보지 않았다. 그는 한태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돈?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카페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내 돈은 이제 곧 휴지 조각이 될 텐데 그걸 받아서 어디에 쓰지? 한태석은 순간 숨을 삼켰다. 뭐라고? 지훈은 젖은 행주를 들어 방금 내린 커피 자국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바리스타의 것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심판자의 것이었다. 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어, 한태석. 하지만 태양그룹은 아니야. 넌 지금 네가 감당 못할 상대를 건드렸거든. 한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을 어떻게? 크레디트 스위스. 지훈이 숫자를 읊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계좌번호 47, B 8819, 델타. 박진우 회장이 친구들을 위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지. 쿵. 한태석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조직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1급 기밀이었다. 경호원들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총기에 손을 가져가려 했지만 지훈의 시선에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했다. 지훈은 행주를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블랙 트라이튼.
3일 후 인천항에 입항할 화물선 코드명 프로메테우스의 원본 데이터를 넘기기로 한 바로 그 배. 한태석은 이제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자는 대체 최유라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는 거야? 태석 씨, 왜 그래요? 무슨 계좌? 무슨 배? 이 사람이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당장 이 사람 입 좀 막아줘요. 그녀가 한태석의 팔을 흔들었지만 한태석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한태석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천둥보다 더 크게 그의 뇌리에 밝혔다. 넌 미끼였어. 박진우는 널 버릴 거다. 하지만 난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와.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지우는 한태석에게서 시선을 떼고 완전히 넋이 나간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유라야, 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내 가난이 사실은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 그는 낡은 앞치마를 풀었다. 가. 한태석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최유라의 팔을 잡아챘다. 당장 여기서 나가. 빨리. 그는 지훈을 마치 괴물 보듯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최유라를 끌고 카페 밖으로 거의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검은 세단은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급히 사라졌다. 카페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손님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깨끗한 잔을 집어들었다. 손님,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범한 바리스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D-Day. 미래그룹 본사 대연회장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무대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국내외 투자자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터지는 플래시 세례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것은 한태석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엠테크의 붕괴를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무마시킬 마지막 기회였다. 무대 뒤편에서 한태석은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마치 가시가 돋친 갑옷을 입은 듯 불편했다. 카페에서의 충격은 그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강지훈.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던진 말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넌 미끼였어. 박진우는 널 버릴 거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진우 회장은 화상 연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 속 박 회장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한태석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알았다. 그는 이 발표가 끝나는 즉시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인천항으로 가야 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럼 미래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한태석 상무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태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미래의 방패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객석 첫 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한태석의 초대를 받아 억지로 이곳에 와 있었다. 카페에서의 일은 그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읊조리던 그 알 수 없는 숫자들과 한태석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화려한 세계가 자신의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오만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한태석의 발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AI 방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가 시연을 위해 스크린을 가리킨 순간이었다. 치직,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스크린이 일제히 꺼졌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한태석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그가 당황하며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순간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이 터져 나오더니 무대 중앙의 메인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그곳에 뜬 것은 미래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검은색 방패와 그 중앙을 꿰뚫는 날카로운 검, 이지스, 에이지스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에 차갑고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프레젠테이션은 전부 거짓입니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한 권위는 한태석과 최유라를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훈, 그 카페의 남자였다. 미래그룹, 박진우 회장과 한태석 상무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기둥이라 불렸지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실체는 기둥이 아닌 국가의 심장에 밝힌 기생충입니다. 스크린이 번쩍이며 수십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었다. 그곳에는 한태석과 박진우가 주고받은 비밀 메시지, 엠텍트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상세한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해외 유령 계좌 번호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닙니다. 팬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 최유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가 한태석에게서 받은 고가의 보석과 부동산 계약서들이 그녀의 은행 계좌 내역과 함께 떠올랐다. 불법 자금 수수 및 세탁 공모. 최유라 씨.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객석 첫 줄에 그녀에게 향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태석 씨. 이게 뭐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큰 충격에 묻혔다. 그들의 가장 사소한 범죄가 이 정도입니다. 팬텀의 목소리는 자비가 없었다. 이제 그들의 반역을 공개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키메라 작전의 전모가 드러났다. 한태석이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기술 군사 방어 시스템을 해외 적대 세력에게 넘기려 한 암호화된 통신 기록, 박진우가 그 친구들과 접촉하는 위성 감청 영상,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연 회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무대 위에서 한태석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그는 연단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화상 통화 스크린 속 박진우의 인자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화면은 이미 암전되어 있었다. 그는 탈출을 시도한 것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얼굴과 범죄 내역이 거대한 스크린에 박제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주목이었다.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의 주목. 바로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쾅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조명이 그곳을 향해 집중되었다. 혼란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셔츠를 입은 바리스타도 구겨진 정장을 입은 무능한 남편도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방탄 소재인 듯 특수한 광택이 흐르는 그 옷은 그의 단단한 몸을 감싸며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권위를 뿜어냈다. 그의 뒤에는 전술 마스크와 검은 전투복으로 무장한
이지스의 정예 요원 두 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혼란스러운 연회장 안에서 유일하게 질서를 가진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기자들도 투자자들도 심지어는 막 난입하려던 경호원들조차 그의 기세에 눌려 길을 열었다. 그는 객석 첫 줄, 아내였던 최유라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최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공포와 불신,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눈이 지훈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지훈은 그녀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의 시선은 무대 위 다른 이지스 요원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한태석에게로 향했다. 한태석은 데이터 원본을 품에 안은 채 짐승처럼 발버둥 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슈트 소매를 매만졌다. 그리고 그는 연회장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오직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변조되지 않은 팬텀의 진짜 목소리였다. 한태석, 최유라, 그의 부름에 두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당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그 가난한 신분, 지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요원들이 한태석의 품에서 데이터 코어를 완벽하게 회수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그는 고개를 돌려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절규하는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 신분이다.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국가안보국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무대 위의 한태석과 객석의 최유라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난 몰랐어. 강지훈, 지훈 씨, 날 봐. 제발. 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최유라가 그를 향해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박진우라는 진짜 몸통을 잡기 위해 연회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국가안보국 소속. 하지만 그 어떤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하벙커. 이지스가 관리하는 이 비밀 신문 시설은 공기마저 차갑게 여과되어 있었다. 소리, 빛, 온도까지 모든 것이 심리적 압박을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가장 강인한 스파이조차 무너졌다. 한태석은 제3신문실에 갇혀 있었다. 발표회장에서 끌려 나온 지 6시간이 지났다. 최고급 슈트는 땀과 공포로 구겨져 있었고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 그는 변호사를 외쳤고 박진우 회장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 밖에 있음을 깨달았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지스의 전술 지휘관, 제로였다. 그는 한태석 맞은편에 앉아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한태석, 넌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어. 제로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미래 그룹의 총알바디가 되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반역죄로 종신형을 살거나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아니면 박진우와 친구들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불고 내부자 거래 및 금융법 위반 수준으로 감형을 받는 거지. 우리는 네가 키메라의 몸통이 아니란 걸 알아. 넌 그저 이용당한 하수인일 뿐이야.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거래 제안이었다. 한태석의 눈이 흔들렸다. 반역죄. 그 단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미 박진우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이라는 괴물이 예언했던 그대로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자존심보다는 목숨이 중요했다. 박진우, 그 자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난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로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스쳤다. 현명한 선택이다. 그는 녹음 장치를 켰다. 자, 그럼 블랙 트라이튼 호에 대해 아는 것부터 전부 말해봐. 그리고 박진우 회장의 진짜 친구들이 누군지. 한태석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전 주인을 망설임 없이 팔아넘겼다. 같은 시각 제7신문실 최유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다. 방은 조금 더 밝았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그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물 한 잔도 제공받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여전히 이것이 거대한 오해일 거라 믿고 싶었다. 한태석이 곧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그때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음 처리된 문이 열렸다. 최유라는 구원자를 만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변호사도 한태석도 아니었다. 강지훈. 그녀의 무능했던 전 남편이었다. 그는 발표회장에서 입었던 완벽한 검은색 슈트 차림 그대로였다. 지훈 씨, 최유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이 모든 것이 그가 꾸민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테이블이 가로막았다. 세상에, 지훈 씨, 당신이었군요. 이 사람들이 날 멋대로 체포했어요. 이건 오해야.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울며 매달렸다. 태석 씨가 시킨 일이에요. 난 그냥 선물을 받았을 뿐이라고요. 당신이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줘요. 우린 부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공포였다. 강지훈은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3년간 그녀와 함께 살았던 그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팬텀의 눈, 모든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대상을 분석하는 차가운 눈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를 켜서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최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았. 화면에는 그녀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다. 한태석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그녀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되는 흐름도였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쪼개져 청담동의 고급 빌라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바뀌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난 몰랐어요. 그냥 태석 씨가. 거짓말.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넌 알았어. 그 돈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넌 신경 쓰지 않았지. 그 돈이 너에게 화려한 삶을 가져다 주는 한. 아니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손가락을 움직여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녀와 자산관리사의 통화 녹음이었다. 한 상무님에게서 오는 돈말인데요. 이거 세금 문제없게 하려면 어떻게 쪼개서 받아야 하죠? 국세청에 안 걸리게요.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신문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그녀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돈 세탁의 공모자였다. 그녀는 법적인 파멸을 직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 이 모든 걸 할 힘이 있었잖아. 당신이 날 막을 수도 있었어. 왜 날 구해주지 않은 거야? 그녀의 절규는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신을 속인 지훈에 대한 원망이었다. 지훈은 의자의 깊숙이 등을 기댔다. 구해달라고?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네가 내 가난을 경멸하고 모욕하던 그 순간에도 난 널 구할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넌 매번 돈을 선택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넌 네가 선택한 삶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넌 한태석의 야망을 채워주는 트로피였고 이제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영수증이 됐지.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잠깐 최유라가 절박하게 외쳤다. 한태석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지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한태석은 지금 박진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풀고 있어. 가명을 받기 위해서. 그는 이미 내 존재 따위는 잊었어. 절망의 나락.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경멸했던 남자는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었고, 그녀가 숭배했던 남자는 그녀를 가장 먼저 버린 배신자였다. 지훈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 그에게 기어가려 했다. 제발, 날 다시 받아줘. 나 아직 당신을 사랑.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사랑? 최유라, 당신이 사랑한 건 반짝이는 것들에 비친 당신 자신뿐이었어.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불행하게도 난 금이 아니었지. 난 강철이었거든. 당신이 부수기엔 너무 단단한.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파멸을 확정지었다. 최유라는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공허한 절규만이 새어나왔다. 박진우 회장은 미래그룹 본사가 아수라장이 되기 5분 전에 이미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집무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엘리베이터는 지하 10층 전용 자기 부상 열차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태석이 무대 위에서 체포되는 순간 그는 이미 한강의 비밀 선착장에서 대기 중이던 개인용 잠수정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낡은 껍데기를 버리고 본체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잠수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곳은 서해의 공해상이었다. 거대한 스텔스 요트 오디세우스 호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트의 브릿지는 성역의 축소판처럼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중앙의 의자에 앉았다. 그의 앞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우스 발표회장의 처참한 광경이 위성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한태석이나 최유라의 체포 장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던 한 남자,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난 몇 년간 미래그룹의 그림자를 갉아먹던 쥐가 바로 저놈이었어. 그는 강지훈의 등장이 단순한 응징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옆에 도열한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사령관, 케르베로스, 셀브루스를 깨울 시간이다. 남자는 용병 부대 케르베로스의 현장 지휘관, 하데스였다. 그들은 미래그룹의 경호원 따위가 아니었다. 박진우가 막대한 검은 돈으로 양성한 국가급 화력을 지닌 사병 집단이었다. 이미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 놈들이 내 프로메테우스를 가져갔다. 하지만 괜찮아. 원본 데이터는 아직 내 손에 있다. 박진우는 자신의 손목시계에 숨겨진 마이크로 드라이브를 톡톡 두드렸다. 그는 한태석에게 가짜 원본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저 이지스라는 놈들이 성가시게 굴고 있어. 놈들에게 우리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겠다. 그는 또 다른 암호화된 통신 라인을 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영어가 아닌 유창한 북방의 억양이 섞인 제3국의 언어가 흘러나왔다. 동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그는 단순한 부패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적대 세력에 넘기기 위해 수십 년간 암약해온 고위급 첩자, 즉 반역자였다. 데이터는 확보했지만 그림자들 이지스의 내 꼬리를 잡았습니다. 블랙 트라이튼 호의 접선 장소를 인천항에서 제2정박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 전에 놈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우는 하데스에게 턱짓했다. 시작해. 같은 시각 이지스의 성역. 한태석에 대한 신문이 한창일 때 중앙통제실 전체에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적색경보, 적색경보. 제칠 데이터 허브, 가니메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이지스의 백업 서버와 예비 통신망이 밀집된 위장 시설이었다. 팬텀, 아테나가 다급하게 외쳤다. 물리적 침투와 동시에 강력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방화벽이 80% 이상 뚫렸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검은 전투복을 입은 케르베로스 요원들이 가니메데의 방어 병력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지스 요원들만큼이나 치명적이고 전문적이었다. 이것은 한태석 수준의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면전 선포였다. 박진우.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보복이 아님을 즉각 깨달았다. 놈들의 목표는 데이터 파괴가 아니야. 우리 통신망을 장악해서 박진우 자신의 위치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음 행선지에 대한 가짜 정보를 심으려는 거다. 지우는 중앙 지휘석에 앉아 직접 키보드를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아테나, 방화벽을 나에게 돌려. 제로, 알파, 팀 전원, 가니메데로 급파해. 적들은 생포가 아니라 사살해도 좋다. 그의 목소리는 성역 전체를 장악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팬텀 그 자체였다. 가니메데에서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케르베로스 용병들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그들은 이지스의 방어 시스템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듯했다. 팬텀, 놈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가. 현장 요원의 다급한 보고가 총성과 함께 끊겼다. 스파이가 아니야. 지훈이 외치며 적의 백도어를 차단했다. 박진우가 수십 년간 심어둔 씨앗띠다. 지훈의 손가락이 사이버 공간에서 케르베로스의 해커들과 격돌했다. 스크린에는 수백만 개의 코드라인이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다. 그는 박진우가 자신의 데이터를 지우는 동시에 이지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것을 막아야 했다. 제로, 놈들은 가니메데를 파괴하고 퇴각할 거다. 퇴로를 차단해. 지훈이 소리치는 순간 가니메데의 전력이 나갔다. 케르베로스가 자폭 장치를 가동한 것이었다. 팬텀, 연결이 끊겼습니다. 아테나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가니메데의 모든 데이터가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몇 초간의 침묵. 그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아니, 끊기지 않았어. 그가 다시 눈을 떴다. 놈들이 폭파 직전 0.3초간 위성 링크를 열었다. 데이터를 빼돌린 게 아니라 보낸 거야. 그는 예비 스크린을 켰다. 그 0.3초간 가로챈 데이터 패킷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좌표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 좌표를 보고 비웃었다. 동해안의 폐항구. 너무 뻔한 함정이군. 그는 메인 시스템을 재부팅했다. 박진우는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 병력을 낭비하길 바라는 거다. 지훈이 일어섰다. 가니메데의 희생은 뼈아팠지만 적의 진짜 의도를 파악한 대가였다. 놈의 진짜 목적지는 인천항이 맞아. 블랙 트라이튼 호. 한태석에게 던져준 정보는 미끼인 동시에 진실이었어. 그는 제로를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다.
우리가 동해안으로 향했다고 믿게 만들어. 지훈의 눈이 전투를 앞둔 맹수처럼 빛났다. 제로, 케르베로스를 상대할 부대를 준비해. 이번엔 내가 직접 간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인천항 제13 컨테이너 야적장을 삼켰다. 늦가을의 차가운 폭우가 강풍을 타고 금속 컨테이너 벽을 세차게 후려쳤다. 바다 냄새와 녹슨, 새 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그 자체로 전장의 서막을 알렸다. 박진우가 심어둔 함정, 동해안의 패양구로 향했던 이지스의 베타팀은 지금쯤 허수아비를 쫓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이곳 인천항에는 알파팀이 잠입해 있었다. 팬텀 강지훈이 직접 이끄는 이지스의 최정예 부대였다. 그들은 빗소리와 바람소리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다. 전술 고글 너머로 보이는 열 감지 영상 속에서 그들은 어둠 속에 숨은 케르베로스 용병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진우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가장 치명적인 이빨이었다. 팬텀, 6시 방향, 크레인 상부에 스나이퍼 둘, 10시와 2시 방향, 컨테이너 벨트에 각각 3인조 순찰조, 그리고 저기, 제로가 턱짓으로 야적장 가장 깊숙한 곳, 잠수함 도크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가리켰다. 하데스, 저놈이 케르베로스의 지휘관입니다. 열 감지 화면 속 다른 용병들보다 압도적으로 침착하게 움직이는 인형이 있었다. 지우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전술 헬멧 아래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박진우의 심리를 읽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곳을 단순한 탈출로로 쓰지 않았다. 그는 이곳을 사냥터로 만들었다. 자신을 쫓는 자들을 역으로 사냥하기 위한 완벽한 덫. 블랙트라이튼 호는 미끼였고 잠수함이 진짜 탈출로였으며 케르베로스는 사냥개였다. 알파팀 계획대로 세 갈래 창 전술 개시, 지훈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내부 통신망을 통해 낮게 울렸다. 제로, 넌 10시와 2시의 순찰조를 맡아. 아레스와 아테미스는 스나이퍼를 제거한다. 난 정문으로 들어가지. 그는 하데스와 박진우를 동시에 겨냥했. 너무 위험합니다. 팬텀. 제로가 반박하려 했지만 지훈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이건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놈들의 왕을 잡는다. 지훈은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왔다. 거의 동시에 아레스와 아테미스의 저격 소음기에서 발사된 아음속탄이 크레인 위에 스나이퍼 2명을 정확히 제거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제로가 이끄는 팀이 컨테이너 사이로 흩어지며 케르베로스 순찰조와의 교전을 시작했다. 야적장은 순식간에 섬광과 총성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그 혼란을 틈타 야적장 중앙을 직선으로 가로질렀다. 그의 목표는 오직 잠수함 도크였다. 하지만 그의 앞을 거대한 인형이 막아섰다. 하데스. 그는 이미 지훈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 놈이 대장이로군. 하데스의 목소리는 헬멧의 음성 변조기를 통해 기계음처럼 울렸다. 두 지휘관 사이에 불꽃이 튀었다. 하데스가 먼저 돌진했다. 그는 거구였지만 곰처럼 빠르고 강력했다. 지훈은 그의 주먹을 피하며 전술 단검을 뽑아들었다.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치명적인 근접 격투가 벌어졌다. 하데스는 순수한 힘으로 지훈을 찍어 누르려 했고 지훈은 유수 같은 움직임으로 그의 급소를 노렸다. 하데스의 주먹이 지훈의 방탄복을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 컨테이너 벽에 부딪혔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신음 대신 그 충격을 이용해 벽을 찼다. 그는 하데스의 품으로 파고들어 단검으로 그의 무릎 뒤쪽 힘줄을 그었. 크악. 하데스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지훈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 뒤 경동맥을 제압했다. 하지만 하데스는 마지막 발악으로 가슴에서 권총을 뽑아 지훈의 복부를 향해 격발했다. 탕! 지훈은 복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뒤로 밀려났지만 방탄복이 총알을 막아냈다. 그는 쓰러지는 하데스의 머리를 강타해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었다. 방탄복 덕분에 살았지만 내상은 심각했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도크 게이트로 달려갔다. 제로의 팀이 케르베로스의 주력 부대를 붙잡아두는 동안 그는 박진우를 확보해야 했다. 게이트는 이미 열려 있었다. 게이트 너머 비바람이 몰아치는 부두 끝에 소형 잠수함 노틸러스 호가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그 해치 앞에서 박진우가 여유롭게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이 하데스를 뚫고 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최정예 경호원만이 남아 있었다. 드디어 만나는군, 팬텀. 박진우는 지훈의 젖은 전술복과 피로 물든 단검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패배 직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네, 강지훈이라고 했나? 내 아내가 그렇게 경멸하던 그 남자라니. 세상 참 좁군. 그는 지훈의 정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지훈은 권총을 겨누며 다가갔다. 박진우, 반역죄 및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널 체포한다. 체포? 박진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젊은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자네가 날 여기서 죽여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내 친구들은 이미 이 나라 곳곳에 뿌리를 내렸어. 난 그저 그들의 연락책이었을 뿐이야.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자네, 유능하더군. 한태석 같은 멍청이와는 달라. 내 밑으로 들어오게.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돈, 명예? 아니면 힘. 자네가 지금 가진 그 그림자 조직과는 비교도 안 될 거대한 힘을 말이야. 이 나라를, 아니, 이 아시아를 좌지우지할 힘을. 그는 지훈을 회유하려 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 놈이 착각하는 게 있어, 박진우. 지훈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박진우의 귀에 밝혔다. 난 내 놈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난 내 놈들을 심판하는 사냥꾼이다. 박진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어리석은 놈.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죽여. 경호원들이 동시에 지훈을 향해 발포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는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격으로 2 경호원의 다리를 맞췄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제 2 사람만 남았다. 박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 그 프로메테우스 데이터 원본이 담긴 마이크로 드라이브를 잠수함 해치 아래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려는 신용을 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거다. 내 놈들의 국방기술, 영원히 적들의 손에. 탕. 지훈의 총알이 박진우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다. 악. 박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시계를 떨어뜨렸다. 지훈은 바람처럼 달려들어 공중에서 시계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박진우의 턱을 걷어찼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 군림했던 왕은 비참하게 부두 바닥에 나뒹굴었다. 지훈은 쓰러진 박진우의 가슴에 군홧발을 올렸다. 그는 박진우의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무감각하게 내려다 보았다. 내 놈의 친구들은 내가 다음으로 사냥할 목표다. 그는 박진우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때 제로와 알파팀이 도크로 진입했다. 케르베로스 용병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팬텀, 괜찮으십니까? 제로가 지훈의 복부에 난 총탄 자국을 보고 놀랐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임무 완료. 데이터 원본 확보다. 지훈은 박진우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박진우는 고통과 굴욕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헐떡였다. 지우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니, 이건 승리가 아니야. 이건 정의의 시작이다. 미래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강타한 지진과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박진우 게이트를 대서특필했다.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이 사실은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로 얼룩진 범죄의 소굴이었음이 드러났다.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관련자가 구속되었고 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물론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키메라 작전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박진우의 반역행위, 프로메테우스 데이터의 군사적 가치, 그리고 해외 적대 세력과의 내통은 모두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최고 등급 기밀로 분류되었다. 언론은 그저 탐욕스러운 기업 총수가 몰락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지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로서 임무를 완수했다. 대중의 관심은 곧 두 명의 공범에게로 쏠렸다. 한태석과 최유라, 그들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태석은 이지스와의 협상을 통해 박진우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반역죄 혐의를 벗었다. 그는 주가 조작 및 불법 자금 세탁의 주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눈빛으로 담담히 형을 받아들였다. 최유라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재판 내내 자신은 피해자이며 한태석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사랑에 눈이 멀어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통화 녹음과 은행 기록은 그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동정심을 유발하지 못했다. 피고인 최유라.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최유라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방청석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강지훈을 찾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저 어리석었을 뿐이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하지만 그곳에 강지훈은 없었다. 그녀가 경멸했던 그 남자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와 허영의 눈이 멀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해악을 외면하고 조직적인 경제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다. 이에 피고인 최유라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 수익은 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아니야. 난 몰랐다고. 최유라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조명은 차가운 법정의 형광등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성공이 아닌 탐욕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무능한 남편의 경고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같은 시각 이지스의 성역, 팬텀, 강지훈은 중앙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최유라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제로가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팬텀. 제로가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화면을 껐다. 검게 변한 스크린에 그의 차가운 얼굴이 비쳤다. 끝난 게 아니야. 지훈이 낮게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지. 박진우는 제로가 보고했다. 지하 8층 망각의 방에 수감 중입니다. 신문관 하데스 전 케르베로스 지휘관 이지스에 전향했다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대한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통제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역의 최상층, 지상과 연결된 비밀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눈앞에는 거대한 도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3년간의 위장 생활을 떠올렸다. 반지하의 곰팡내, 최유라의 경멸, 어린 목소리, 카페의 커피 향기.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시간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 평범한 불빛 속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최유라의 배신은 그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불태웠지만 그 복수가 끝난 지금 남은 것은 팬텀이라는 정체성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낡은 셔츠를 입고 된장찌개를 끓이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국가의 운명을 쥔 채 더러운 피를 묻혀야 하는 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 이 어둡고 고독한 왕좌를 받아들였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를 배신했고 그가 지키려 했던 국가는 그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되었다. 그는 영원한 그림자, 팬텀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그가 박진우와 최유라를 심판한 대가였다. 그는 잿더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제로였다. 그는 지훈의 고독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임무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옆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박진우의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표적들의 사진과 정보가 떠 있었다. 박진우가 넘기려 했던 데이터를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었다. 그들은 박진우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를 찾기 위해 새로운 키메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지우는 도시의 야경에서 눈을 뗐다. 그는 제로가 내민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은 다시 모든 감정이 소거된 오직 임무만을 응시하는 팬텀의 눈으로 돌아왔다. 그의 개인적인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림자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알파팀 5분 뒤 브리핑 룸에서 집결시킨다. 그는 잿더미 위에 떠오른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았다. 저 여명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옥상을 떠나 다시 어두운 성역의 심장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